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으로 광주 전남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실제 지진을 느낀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로 큰 피해를 일으킨 지진이 없었던 데다 지진이 잦지 않았었던 호남 지역에서 상당한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신동훈 교수 그리고 조창근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부안 지진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진 또 오전 시간대 발생을 했는데 광주 지역에서도 그 지진을 직접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 교수님도 실제로 지진 좀 체감하셨는지 궁금한데 신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당일 아침에 연구실에 있었는데 지진의 진동을 직접 느꼈었습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로 이건 지진이구나로 바로 아실 정도로 좀 그 정도 체감할 네. 수 있을 정도였을까요? 네네, 진동의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컸기 때문에 지진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저도 당일 북구 관공서 건물 4층에서 회의가 있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미진동을 느낄 수 있었고 이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또 교수님도 그때 이거 지진인가 보다라고 느끼실 정도였을까요? 예, 저도 예전에 일본에서 지진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경험 같았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언론사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언론사도 그렇겠지만 제보 전화도 사실 근데 굉장히 많이 왔을 정도로 광주에서 흔치 않게 이렇게 체감할 정도의 지진이 이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 교수님 이번 부안 지진을 보면 2016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고 또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있었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지진들하고 좀 비교할 때 좀 어땠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번 지진을 굉장히 좀 깜짝 놀랐다라고 판단하실 텐데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지금 같은 연구실에서 다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진학적인 지식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번 진동을 딱 느꼈을 때 지진의 규모는 지난번보다 크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진학적으로 보면 지진의 규모에 따라서 진동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데 진동의 지속 시간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규모가 커져서 진동이 강하게 되면 흔들리는 시간도 비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꼈을 때에는 경주 지진, 포항 지진보다는 진동의 지속 시간이 짧아서 지진의 규모가 당시보다는 작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진의 규모가 진동의 시간과 비례하다라고 네. 하는 정보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부안 지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부안 지진의 원인, 또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시청자분들께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직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정밀 분석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기상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지진은 지하 8km 깊이에서 단층 운동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볼 때에 수평적으로 안반이 서로 비스듬하게 엇갈리면서 단층 운동이 발생한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층 운동의 크기를 볼 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움직인 단층의 크기는 무등산의 한 2~3배 정도 되는 2~3km 정도 되는 안반이 약 한 1초 정도 내외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움직여서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무슨
활성 단층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얼마나 위험하느냐 뭐 이런 것도 따지기도 하는데 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직 한반도의 단층이나 또 지하에서 지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진 유발 단층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어느 지역에서 더 위험하다, 어느 지역이 또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자, 지하 2, 3km, 그러니까 무등산 두세 배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안반이 1초 정도 흔들린 정도의 규모가 이번 지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알기 쉽게 해주셨습니다. 자,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피해 정도도 굉장히 이제 달라지겠죠. 일반적으로 단계별 피해 정도 그리고 또 이번 부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한데 이번 부안 정도는 우리 피해 위험성 이런 건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지진 규모는 수치가 높을수록 강도가 큰 지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 3 미만인 경우에는 극소수 사람만 느낄 수 있고 규모 5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감지할 수 있고 심지어 운전하시는 분들도 느낄 수 있고 가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취약한 건축물은 일부가 붕괴할 수도 있습니다. 6 이상이 되면은 일반 건축물 중에 구조 부재가 일부 파손될 수도 있고 노후된 취약한 건축물은 심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규모 네. 7 이상이 되면 강진에 해당하게 되고 건축물이나 교량 등이 붕괴하게 되고 지면에 넓게 이제 균열이라든지 파동 모양의 변형이 발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규모 4.8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보도에도 나왔듯이 심하게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수백 건 접수되었고 내벽 타일이 균열이 난다든지 주택에 취약한 블록 담장들이 기울어진다든지 파손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부안 지진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저층 주택에서의 비구조 요소의 취약한 부분에서 일부 손상이나 파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은 제대로 관측되는 경우 국내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5.8에 해당되겠고 저층 필로티 1층의 기둥의 구조 부재가 파손이 된다든지 학교라든지 이제 대학 캠퍼스의 외벽 조적 벽체라든지 석재 마감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잘 알려진 최근의 내륙 지진, 이제 저희가 지금 경주 지진, 또 포항 지진을 이렇게 이제 예로 좀 들었는데요. 두 지역은 모두 이제 동해안에 인접한 지역들이어서 그동안 이 한반도에서 좀 그쪽에 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좀 지진들이 자주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지역 어느 지역에서 잘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변동이나 흐름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1978년부터 지진을 관측하고 보고해 왔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북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발생했던 큰 지진의 사례를 보자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1978년에 충남 홍성에서도 규모 5.0의 지진이 났었고 같은 해에 충북과 경북의 경계에 있는 속리산에서도 5.0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하고 더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그러니까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동안 멀리 섬 지역이나 이렇게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발표된 것들을 보면 세계 이제 해저에서 난 것들이 주로 많았었죠.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래서 생겼던 것 같기도 한데 이번 부안 지진은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역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지진이 갑작스럽게 호남 지역에서 왜 이 지진이 발생한 것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지진 발생 경향을 보면 서해 지역에서 큰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지금 이번 부안 지진이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2주 동안에 우리 해남 지역에서는 70여 회 이상의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진 않아서 피해가 보고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다수의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2015년에는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가자면 1936년에 쌍계서에서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부서지는 그러한 피해가 보고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본다라고 볼 때는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이번 규모와 비슷한 지진이 다시 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이번 정도 규모의 지진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뭐 일본이야 먼저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난 나라니까요. 그러다가 최근 10년 새 우리나라도 내륙에서 지진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한반도 동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주나 포항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또 반대로 이게 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위치가 한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좀 옮겨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사실인가요? 물론 또 그것도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발생 상황으로 볼 때는 동해안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의 여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경북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경남 지역, 강원 지역, 충청 또는 수도권, 호남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들을 비교해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난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 기상청 관측 이래 한 50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지진 활동을 본다라고 하면 어떠한 경향을 보인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더 위험이 높다 또는 어느 지역이 더 안전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만큼은 특정하게 지역을 또 구분해서 어디가 더 많다, 더 적다 이런 구분은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자, 조 교수님, 다행히 이번 부안 지진으로 일단 생명 피해, 인명 피해는 지금 보고가 정확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건축학계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라면, 물론 이제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라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규모 4.0 이상이 주로 동해안 경상권이나 강원권에서 발생했는데 서해안 내륙에서 제대로 관측되고 이제 처음으로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이 건축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되고 또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지진 강도가 더 커지는 양상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서해안 내륙 지역에서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당장은 이번 지진이 건축물에 특히 이제 구조 부재라든지 주요 부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지진이 호남 지역에도 이제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진에 대한 것들, 내진 설계라든가 지진에 대비하는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들도 점점 이제 주의를 환기가 되면서 사회적인 관심도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이 지진 발생과 함께 좀 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6일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좀 안 됐는데 여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죠. 지진이 나면 뒤따라서 이제 더 규모가 작은 지진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진 발생 가능성도 궁금하고요. 또 다른 큰 지진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지도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현재 부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상황을 보자면 다행히 이번 지진의 여진 발생 횟수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학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본진이고 어떤 것이 여진이다라고 규명을 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발생했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부안에서 난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발생한 지진은 이제 전진이 되고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지진이 본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행스럽게 여진의 발생 횟수는 줄고 있지만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번 지진 때문에 주변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숨어 있는 다른 단층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지진이 다른 곳에서도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러한 지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아까 뭐 일본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일본처럼 일본만큼 그렇게 뭐 빈도가 잦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진이 한번 큰 지진 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수님도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진 안전지대라고만은 할 수 없겠다. 그리고 이게 언제 일어나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겠다. 특히 이번 부안 지진 같은 규모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뭐 대비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걱정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한반도는 물론 한반도의 서쪽 호남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부안 지진 여진이 20여 차례 가깝게 발생했고 피해 접수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번 지진으로 균열이 간 건축물 또 지대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진이 나서 건물이 갈라지거나 균열이 되고 이러면 이제 이런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이번 지진이 사실상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구조물이 붕괴했다든지 주요 구조 부재가 파손되었다든지 하는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된 주택에 담장이 기울어졌다든지 그 일부 붕괴된 부분이 있고 또 실내에 타일이 금이 갔다든지 뭐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파손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비구조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구조 요소도 그냥 방치하면은 2차적인 그 인명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파손이나 그 허물어진 아니면 담장이 기울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시급히 이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제 서해안 지역은 그 연약 지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연약 지반 쪽에 기초 지반 위에 세워져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 지반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필요시에는 이 보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게 지진이 한번 일어나고 건물이 외관상의 변화가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라도 좀 지자체에서 조사나 이런 것들 뭐 꼼꼼하게 좀 해서 대책들이 좀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진 재난 가능성에 대해서 피해 예방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물들의 내진 설계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글쎄 사실 최근에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과 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해외 건설 수출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잘 아시다시피 중약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국내의 일반 건축물들은 기본적으로 규모 6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게 설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강진이 발생하는 미국 서부 지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규모 7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중요한 사항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것보다는 노후된 5층 미만의 저층 주거 건축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지진 하중은 단주기 저층 건축물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진 하중을 그 특성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하면은 진동 주기가 대체로 한 0.2에서 한 0.4초 정도의 단주기 진동 주파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5층 미만의 저층 구조물 같은 경우도 5층 미만의 단주기의 고유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흔들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단주기 지진 하중하고 그 저층 구조물이 공진이 발생해서 이 변형이 증폭되는 사례가 빈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작용하는 가속도의 관성력이 지진 하중이 그대로 건축물에 저층 구조물에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노후된 저층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붕괴 가능성은 오히려 오래된 그 노후된 저층 건축물에서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 뭐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 5층 미만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보강을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교수님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준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996년도 이후에 국내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고 그게 2005년도까지 사실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는 그 3층 이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2017년도에 2층 이상으로 다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포항 경주 지진 때문에 이제 KDS 이제 국가 건설 기준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그 내진 설계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치장 벽돌이라든지 마감 석재라든지 광고판까지도 충분히 지진에 대해서 고정되어서 안전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준들은 사실은 신축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 과거에 지어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 이전에 5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실제 이러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축 기준에 대한 개정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이 오히려 노후된 뭐 저층의 주택이라든지 오피스 건물이라든지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또 필요시에 의무화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그 비용을 들여서 내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1990년 이후, 6년 이후, 또 2005년 이후, 또 이렇게 2017년 이후 뭐 이제 이렇게 계속 강화는 돼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따르자면 저층에 노후화된 건물이 사실상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 민간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지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걸 강제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진 보강률을 좀 높이고 좀 이렇게 취약한 건물들에 대해서 뭐 지금 좀 급하게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신축 건축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진 설계 기준들이 바뀌면서 계속 신축 건물에는 적용이 되지만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해당이 안 되게 되는데 정부는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건축물들은 뭐 대표적인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관공성 건축물들은 그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왔고 사실 이제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도 80% 이상의 공공 건축물들은 사실 내진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중저층 건축물 같은 경우. 하지만 민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0% 정도밖에 내진 보강이 안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수치를 본다면은 광주광역시가 한 9만 동 정도가 되고 전남 지역이 40만 동 정도 이상의 민간 건축물들이 내진 보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5층 미만 건축물을 내진 보강을 할 경우에 뭐 적게는 한 1, 2억 원에서 좀 더 하면 이제 한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사실 그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한 20% 정도 선에서 총공사비에 대해서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건축주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해서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필요시에는 좀 민간 건축물에 대한 예산 지원도 더 증액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광주에만 9만 동, 또 전남에 40만 동 이게 공사비가 억 단위로 드는데 이게 예산이 참 쉽게 조달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금액이나 그런 것들을 좀 늘려나가면 아무래도 좀 참여가 조금이라도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호남, 근데 방금 이제 계속 이제 내진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진 설계가 뭐 완벽하게 지진을 막아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게 뭐 지반이 좀 연약하다. 그래서 좀 취약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좀 호남 지역의 지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연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포항 지진의 사례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액상화 현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전남 지역에는 간척지나 매립지들이 많이 있고 그 위에 건축물들이 세워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지역은 지진의 위험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이나 미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비해서 고주파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층 구조물에 더 위험한 지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사실 호남 지역에 있는 많은 저층 구조물들 또 간척지나 매립지에 있는 구조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게 지금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무력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분석도 어느 정도는 맞는 분석이네요. 그 방금 먼저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서해안 지역이 사실은 연약 지반이고 간척지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이러한 연약 지반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진 설계 시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나 또 설계 기준에서도 많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히려 충분한 지반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지반 특성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반 등급을 정확하게 판정한다면은 작용하는 이제 설계 지진 하중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추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진 설계에도 우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노후된 5층 미만의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저층 건축물 같은 경우 연약 지반에 있는 경우에도 내진 보강 시에 뭐 지반 개량이라든지 기초 보강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교수님 아까 처음에도 그렇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그 단층 조사나 관련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지 않았다는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제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가 좀 더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표에 있는 단층을 조사하는 연구와 그리고 지하에 있는 단층을 조사하는 연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남권에서 2017년,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권 그리고 충청, 강원권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26년부터는 이제 호남권 그리고 충청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에 숨어 있는 지진 유발 단층을 조사하려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했다면 자, 주민분들은 어떤 점에 가장 주의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진을 예측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지금 과학적으로 지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지진의 피해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지진의 피해나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의 피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러한 큰 지진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지진 피해 사례를 보면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거나 또는 높은 데에 올려둔 물건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사고들, 유리창이 깨지는 사고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이 언제 어디서 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어떤 위험한 물건들 또는 불안정한 구조물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교수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제일 궁금하실 건데 시청자분들은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글쎄 건물이 이제 고층이냐 저층이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에 있으면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 중약진의 이제 고주파 건물에 해당되니까 고층 건물이 사실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층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흔들리는 동안에는 이제 바로 뛰쳐나가면 오히려 이제 혼란스럽고 특히 이제 비상계단 같은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은 자세로 책상 아래 같은데 안전하게 피해 있는 게 나을 것 같고 가구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고 흔들림이 멈추고 난 다음에 상황을 파악해서 이제 대피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많이 관심 가지셨고 궁금하셨을 만한 지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 전문가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추가 기소를 당한 가운데 이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처럼 왜곡 조작이라고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의도 조태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법사위 가셨는데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감사원에서 난 살펴봤냐 그걸 아직도 몰라 박지원이 버럭한 이유 뭐 이런 튀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셨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네. 국회 법사위 나와서 답변하는 게 네.
사실 서해 피살 사건은 전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음. 우리 공무원이 네. 북한에 의해서 피살당하는데 음. 그 뉴스를 보고 버럭 네. 화를 내가지고 감사를 했다 음. 하는데 네. 어떻게 음. 권익위에서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 네. 또 유전 로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모니터링하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음. 반드시 네. 감사를 해라. 감사원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공직 사회가 바로 산다. 이런 얘기를 나눈 게 좀 크게 보도가 그러면 됐습니다. 이거는 일반 감사는 아니고 하게 되면 특별 감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대상이 직무감사 할 수 있죠. 되나요? 직무감사로. 예. 근데 유전 로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원? 글쎄요, 그것만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유전 로또가 아닙니다. 석유공사가 2024년 네. 액트 지유하고 이미 실사를 마쳤고 금년 1월 26일 날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네. 시추를 의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6월 3일 네.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느닷없이 네. 유전 로또가 나온다라고 음. 하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한 후에 네. 석유공사는 당시 11조를 네. 보았는데 11조가 뭐가 11조? 시추하면 나온다 이거죠. 매장량. 네, 흑자가. 음. 그런데 100일 만에 네. 2262조가 된 거예요. 저 잠깐 헷갈리는데 11조 원래는 11조 정도. 의 이익을 보았는 네, 예상을 볼 거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네. 2262조가 됐단 말이에요. 매장량이 11조를 석유공사는 예상했는데 이익을. 그래서 시추를 네. 하려고 했는데 금년 대통령께서 6월 3일 발표하면서 네. 2262조다 매장량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100일 만에 그렇게 둔갑하느냐. 네. 이게 유전 로또 아니냐. 로또는 꽝이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네. 또는 국정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백 사건 종결한 거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니 네. 세상에 영부인이 공직자입니다. 네. 권익위 해석대로 공직자 배우자 네. 부인들은 어떠한 뇌물을 받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공직자 네. 배우자들은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더욱이 네. 그 디올백을 제공한 목사님이 네. 외국이니까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을 보고도 감사원도 감사를 하지 않고 네. 공수처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면 이게 권익위만 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권익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것을 따져 물은 거예요. 네. 더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최상병이 그렇게 사고를 네. 당한 게 7월 19일입니다. 다음 달에 1년이 돼요. 그런데 모든 통신 기록은 통신사에서 1년간을 네네. 가지고 있고 1년이 넘으면 폐쇄해버리거든요. 네. 이것을 빨리 압수수색을 받아서 네. 영장을 받아서 통화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데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호통을 쳤더니 제가 받은 감은 통화 기록은 확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았지만은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날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십시오. 네. 디올백만 하더라도
코바나 컨텐츠 거기에 출입 기록도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서 없어졌다. 기록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최상병 기록도 지금 공수처에서 확보하지 않으면은 1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죄 입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왜 박지원이는 그냥 국정원장 간두니까 압수수색에서 그렇게 감사원도 검찰도 하면서 공수처가 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진 겁니다. 근데 감사원, 권익위, 검찰 정말 센 기관들인데 왜 이렇게 쩔쩔매는지 참 보기가 그런. 그게 틀려먹은 거죠.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도 그러지만은 공수처, 네. 감사원, 국민권익위가 다 이 모양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대통령 내분도 험한 꼴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꿔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권익위 결정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 직무랑 관련이 없는 물건이다라고 하면서 정작 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 업무와 관련이 이시 받아야지 기록물이 되는데 이게 본인들 발표에서도 모순이 이렇게 생기는데 당연하죠. 처음에는 그 디올백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뇌물을 돌려주기 위한 창고에 있다. 했다가 이제 기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는 거니까 화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을 법사위에서 충분히 따졌기 때문에 만약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해서 통화 기록을 확보 못하든지 또는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그렇게 거짓말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도 필요하고 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지적한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아예 지금 안 나오고 뭐 법사위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 다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특검 법안들 이슈 같은 거 앞으로 어떻게 그럼 처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만약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은 다 결정해서 지금처럼 상임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당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관련 법안들은 뭐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관계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대법원 행정처나 감사원이나 공수처나 헌재나 이런 데서는 나오지만은 장관들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문회를 열어요. 21일 날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불러내거든요. 증인으로 불러내서 송부가 됐기 때문에 만약 안 나오면은 고발을 해서 법적 제재를 해야죠. 청문회를 하기로 그건 의결이 된.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는 하기로 의결됐습니다. 그럼 이건 좀 청문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공판에 출석을 하는데 기자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추가 기소당한 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입장을 물었더니 마치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랑 검찰을 싸잡아서 상당히 세게 비판을 했던데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쌍방울 재판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금요일 법사위에서 일면식도 없는 술자리에서 전화를 한두 번 했다고 주장하는 쌍방울 회장의 주장을 믿고 800만 달러, 100억 이상의 돈을 누가 대납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대해서 모든 언론을 좀 화가 나더라도 그러한 표현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에 불만을 가질 때는 딱 그 한 언론 또는 한두 언론을 지적해가지고 그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장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언론을 그렇게 겨냥한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애완견도 과하다, 뭐 기레기라고 하시지 그랬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런 기류가 민주당 안에 조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뭐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초선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언론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이 대표 인식은 자신에 대한 수사, 기소, 언론 보도 이거 전반적으로 왜곡, 조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식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법사위에서 네. 또 파악을 해보고 질의 네. 답변을 통해서 보면은 저는 네. 이 대표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왜곡, 조작이 행해지고 그렇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법부가 예. 같은 수원 지법에서 예.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네. 이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직접 증거가 없어요. 국정원의 문건도 참고는 했지만은 배척, 사실상 배척이에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일면식도 없는 네. 술자리에서 2번 전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이 뭐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또 법관 심증주의라 그래서 증거 중에 어떤 거를 법관이 보고 판단할지는 또 법관 양심과 재량이 있는 거여서 이거는 뭐 좀 항소심 재판을 좀 지켜보기는 봐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네. 증거와 재판장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항소심에서 충분하게 싸워볼 만하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저는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안정보센터 국회 그 홈페이지 보니까 법안이 형소법, 형사소송법이랑 형법 개정안이 엄청 뭐 많이 지금 발의가 됐던데 보면은 수사기관 무고죄법, 검찰수사조작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공표금지법 등등 뭐 법 왜곡죄법 이런 것도 발의를 한다 그러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다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국회를 향해서 입법 독주, 네. 입법 독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즉 네.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국회를 탓하기 전에 네. 먼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윤석열 독주, 윤석열 독재에 대해서 국민은 규탄해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입법이나 네. 자기 가족의 특검, 본인의 특검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네.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도 여기에 상응한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그렇기 때문에 192석의 범야권 의원들은 단결해서 이러한 입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승만 4.4 오입개헌 같다, 뭐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입법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 지금 그분들은 전당대회를 위해서 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지만은 별로 설득력. 개념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3일, 4일, 24일 이렇게 후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나올 거로 보시죠? 지금 현재 보면은 나올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못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개선이 안 되고 네.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네. 하는 꼴을 보면은 차라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각을 세워주고 고쳐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총선에 실패한 네. 정치 초짜가 책임을 지지 않고 네. 또 당대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일부 국민의힘 당 중진들이 지적하듯
이건 책임 정치가 아니죠.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면 왜 좋은 건가요? 그런 분하고는 오늘 아침 대통령 차기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6, 네. 한동훈 대표 전 비대위원장이 16, 10%포인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은 당 대표 돼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싸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붙는 것도 좋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국민 검증을 맡았기 때문에 다음 차기 대선에서도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나와도 지금 현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지난 2년 이상을 윤석열 정권에서 한 번도 이재명 대표한테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압도적으로 항상 국민 지지를 받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도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용산에서 뭐 주저앉히거나 당선이 못 되게 되거나 그런 수단 같은 거는 그러면 싸움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보고 싶어요. 싸움 구경, 불구경 뭐 그런 건가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6.15 공동선언 24주년인데 소회가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해남으로 내려가서 해남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개성해 나갔다고 하면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갈등, 전쟁 일보 직전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김대중 대통령과 무건의 대화를 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고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쟁 일촉즉발입니다. 라고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바뀌도록 싸워라. 그래도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고 전쟁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국민이 대통령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DJ라면 대통령 바꾸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 바꾸라는 게 대통령의 태도를 바꾸라는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을 바꾸라는 건가요? 처음은 정책을 바꾸라는 거, 변화해서 태도를 바꾸라는 건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대통령 자신을 바꿔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통령 자신을 바꾸라라는 거는 뭐 어떤 대통령을 바꿔야죠. 대통령을 어떻게 바꾸나요? 임기가 어떻게 바꿔요?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가장 순리고 만약 그 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